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더 강력해졌죠.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의회 법적 지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의 대내외 정책은 더 강력해지게 생겼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거침없이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반도 국제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펜스 프레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 2기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슈퍼 트럼프 시대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선을 구성하고 있는데 핵심 키워드를 꼽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의 사람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정책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트럼프 당선인의 이 국정 철학이라든가 대내외 정책 구상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따라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등용에 이미 지금 그렇게 인선에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의 사람들 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미 공화당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 공화당도 기존의 주류보다는 이번에 상하 양원 그 선거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공화당 주류가 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교체 주류들의 공통적인 게 이른바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얘기되는 마가라고 얘기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n First. 이 정책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와 연결되다 보니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기존 틀을 뛰어넘는 사고라든가 정책. 이것들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워싱턴 정치에 익숙하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파격적일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트럼프의 사람들, 그 다음에 공화당이 아닌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파격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출신 배경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하나 좀 차례차례 짚어볼게요. 뭐 일기를 아마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점을 보완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기 인선이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일기 행정부 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일부 내각 인사들의 반대로 인해서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좀 이렇게 제동이 걸렸었던 그렇죠. 경험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까지는 조금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나름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앞서 차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이제 주변을 다 충성파 내지는 본인과 정책 기조를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고 있는데 좀 이제 흥미롭게 나타나는 그 라인이 있다면은 이제 제2의 본래는 뉴욕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시지만 근데 이제 그 제2의 소위 그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죠. 그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해서 한 인사들이 좀 대거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된 지명이 된 루비오 의원도 그렇지만 뭐 그 외에도 여러 지금 플로리다 라인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좀 논란을 이제 사고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넷 게이츠라고 하는 그 법무장관 지명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지난 대선 결과를 이제 부정할 정도로 좀 철저한 그 트럼프계 인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또 지난해는 이제 같은 당 그 소속 같은 당이라는 거 이제 공화당이죠. 소속 하원 의장의 낙마를 이제 주도했었기 때문에 원로들로부터 이제 공화당을 망쳤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색깔이 아주 또렷한 인물들을 등용을 한 건데요. 외교 안보 인선으로 가봤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외교 안보 쪽도 그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일관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흔히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국내 상황 불안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동맹도 다 팽개치고 일종의 국제 질서가 좀 이 무정부 상태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일기 동안 그 정책 미국이 세계적 주도력에 상처를 입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도미넌트 파워, 즉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주도국으로서의 위치, 패권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겠다 그런 적은 없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부터 이 세계적인 주도국으로 지위를 유지하는 건 미국의 전력이나 미국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구축해놓은 세계 질서에 있어서 혜택을 받았던 동맹국들의 부담을 가지고 이제는 동맹국들이 나설 차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개입을 안 한다. 고립주의다. 이렇게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보기는 힘들어요. 일종의 선택적 개입주의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영향가가 있는 동맹들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또 여러 쪽으로 전력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라이벌에 몇 개의 경쟁자에 주목하겠다는 건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통적으로 그 트럼프 지금 인사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보다 굉장히 강경론자들이 많아요. 아직 지금 사실 이 누구를 장관으로 지명했다 얘기되지만 이게 의회 과정에서 또 한번 걸러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장관으로 얘기가 되는 이제 루비오 상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방장관 후보로 그 이 거론이 되는 그 헤그세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얘기되는 이 왈츠 같은 경우가 모두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강경론자에 속해요.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된 트럼프 당선인의 시각을 충실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대거 등용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네. 이 미중 전략 경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일관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거랑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참모 그룹이 필요한데 지금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로 충실하게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따라줄 인물들 중심으로 지금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트럼프 일개 행정부에 있었던 전직 참모 중에서 허버트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는 엑시스 오브 어덜츠, 다른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없을 거다라고도 전망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가 바른 소리를 할 인물들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트럼프 2기가 상당히 편할 거다 하는 중국 쪽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 한번 대통령 해봤기 때문에 뭐 조언이 필요 없어 이런 뭐 그런 결도 느껴지는데 지금 뭐 루비오, 월츠, 헤그세스 다 이제 뭐 거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이제 큐바계의 이제 미국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 배경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대단한 이제 반공 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문제도 좀 강조를 하고 이제 대만을 좀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좀 확고한 입장을 일관되게 좀 견지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나왔던 그 월츠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런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목소리를 높여왔었고 또 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분들이 주로 지금 미국의 어쨌든 건국 일척의 상대로 보는 것은 지금 중국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좀 여태까지 보이는 그런 행보들인 것이고요. 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트럼프의 이제 경제 조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디커플링까지는 좀 무리이기 때문에 디리스킹 수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 또 교류할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디커플링 쪽으로 또 기우는 그런 전환이 있지도 않나라는 그런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 뭐 네. 경제적인 면에서는 디커플링 얘기를 해주셨는데 군사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좀 예측이 되고 있죠. 네, 흔히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다 보면 군사적으로 충돌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가진 시각 자체가 그럼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발언들을 보면 관세 올려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관세를 올리게 되면 중국은 압박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군사적으로 이 적극적인 행위를 못할 거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는 거죠. 이게 그 트럼프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군사력에 대한 이해하고도 일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트럼프 당선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 근육은 키웁니다. 군사력은 계속 이 성장을 시켜요. 특히 핵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거를 직접 사용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특히 이걸 동맹국들을 위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분담을 요구를 하는 성격이고요. 공짜는 없다. 예, 그러니까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쿼드라든가 오커스라든가 이런 소다자 동맹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점은 변할 거예요. 오커스도 그렇고 쿼드도 그렇고 한미일도 그렇고요. 미국이 직접 이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대고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내고 이거는 아마 조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소극적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 속해 있는 나머지 동맹국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안을 들고 나와서 이걸 유지하자 그랬을 때는 유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쿼드도 그렇고 오커스도 그렇고 한미일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쪽에서 시작이 된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아마 나머지 동맹국들 하기에 달렸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고민이 될 게 외교적으로 누가 내 편이냐에 대한 요구 그걸 보여주라는 요구는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줄 세운다. 예, 가령 대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디커플링 문제라든가 또는 중국의 어떤 외교 행태에 대한 비난 문제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도 무역이나 이런 걸로 연결돼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우리도 네. 그렇지만 곤혹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가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주로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사실은 중국도 이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당장 보면은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6년 때는 트럼프한테 통화를 안 하고 축하 전문을 보냈고 20년에는 바이든한테 이제 2주가 지나니까 축하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당일에 축하 인사를 네. 건넸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보이는 행보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나름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미 겪어봤던 것도 있겠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기 요 몇 달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례로 이제 지금 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갔다 오신 그 페루 리마에서 있었던 맞아요. 에이펙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계속 뭐 양자회담이 광폭 행보를 보였고 뭐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유럽의 불안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하고 친할 수밖에 없고 또 친해 왔지만 지금 트럼프의 당선을 가지고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오히려 먼저 선심을 쓰고 손을 내뻗으면서 중국의 어떤 그런 전략적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화해 제스처만 보내는 건 아닌 게 중국이 이제 에어쇼에서 막 신무기를 들고 선보였잖아요. 마치 트럼프가 하듯이 근육을 키워서 그렇죠. 과시하는 모양새인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한 자릿수로 성장률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아마 중국의 이 국방비 투자 비율은 다른 어떤 경제 국가보다 높을 겁니다. 이 높은 국방비 투자 비율을 이용을 해서 계속 그 신형 무기들을 도입을 해나가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원거리 타격 능력들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원정 세력이거든요. 원정 세력이기 때문에 주요 거점에 대한 접근들을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버리면 네. 원정군으로서의 피로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우세하다는 건데 이게 바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로 불리는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을 실행을 함과 동시에 미국이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국방개혁, 그다음에 국방 전환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확실한 기술적인 질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소드옵셋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많이 따라잡았고 이제 조만간에 AI를 이용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흔히 걱정하는 게 이러다가 정말 양측이 다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아니냐, 예.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흔히 얘기하는 투키드스의 함정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전히 군사력에 있어서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 미국. 원천 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미국의 경쟁자들 중에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중국이 가지고 있고 기술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양자 구도 면에서 여전히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은 2% 정도 부족한 그런 현상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인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여전히 회피하려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만이 가장 이런 네. 그 뭐 지형이나 안보 지형을 더 체감하고 있을 네. 텐데 당장 미국 무기를 막대한 규모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예. 그러게요. 이 대만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지금 미국으로서는
제일 급하게 생각할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겠지만 앞서 우리 얘기 나왔듯이 지금 미국이 숙명의 어떤 상대로 여기는 것은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만 문제랑 물려 있고 근데 지금 트럼프의 발언들을 이렇게 좀 반출을 해보면 이것을 뭐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이렇게 물음표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대만에 게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한테서 반도체 산업을 뭐 뺏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잘 우리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식 그 계산법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었으니까요. 이제 소위 이제 우리의 보호에 의해서 한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대만 같은 나라는 안보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그런 첨단 내지는 제조업에 집중을 해왔고 그럴 수 있었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그 돈을 이제 우리에게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거래적인 발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네. 2기에서는 대만을 보호해주겠다는 의지 그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은요. 네. 그렇다고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그렇죠.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떤 얘기냐면 네. 사실은 대만과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동맹 관계는 아니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동맹 관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하나의 중국 그 정책을 존중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기 판매는 끊임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중국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으면 미국산 무기를 첫 번째 더 많이 구매하라고 하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대만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대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이 주둔을 원한다면 그 다른 어떤 동맹국들보다 미국의 다른 기존의 동맹국들보다도 큰 비용을 댈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중동 쪽도 될 수 있겠죠. 우러 전쟁.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취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나 푸틴하고 친하다 이랬잖아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24시간 안에 끝내기는 힘들고요.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비유로 최단 시간 안에 끝내겠다라는 거고 일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푸틴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러 간의 관련 협상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년 1월에 출범 이후에 곧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물밑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이 선거운동 과정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전선을 더 이상 넓히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종전이나 휴전협정을 시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향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근데 과연 젤렌스키는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푸틴하고 합의하는 것 이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장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게 되는 게 지금 하원도 이번에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권이 하원에 있단 말이에요. 일기랑 다르죠. 그건 결의안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젤렌스키 정부에 그렇게 많이 압력을 넣을 것이고 다만 이런 걸 계산에 넣어서 젤렌스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러시아의 그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돈바스 지역을 이제 어느 정도 바게닝을 할 계획인데 그 카드를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24시간은 농담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된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종전협상을 위한 네. 행보를 시작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을 끝나게 할 거고 그것도 지금 이제 교전인 상황에서 지금 영토에서 끝내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더 기세를 몰아세우는 거고 또 북한군도 병력을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개막을 앞두고 그 이유 때문에 공세가 더 거세지는 거 아닐까? 러시아와 북한 양쪽이 다 쪽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 지대지 미사일을 이제 또 허용을 하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지금 트럼프 취임 1월 중순 넘어가면서 하기 직전까지 불과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시기에 각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려고 하지 언제 않을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푸틴이 제일 신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북한하고는 조약을 맺어서 네네. 동맹으로 격상을 시켰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와 종전 협상의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한쪽과 한쪽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는 계속 북한으로부터 병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뭐 트럼프 당선인은 분명히 이 얘기도 할 겁니다. 북러 간에 너무 지금 밀착하는 거 속도 조정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2018년 한번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할 때도 네. 그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전후로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러 밀착에 대해서 마냥 이거를 방관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정 얘기를 할 건데 푸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계속 병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북러 간의 밀착 기조는 계속 될 거고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작년 6월에 이제 체결했던 북러 간의 신조약을 11월 9일 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이틀 뒤에 김정은도 서명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자 간의 군사 협력은 이제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봐도 확실한 군사 협력 관계, 동맹 관계다라는 걸 과시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11월에 그 북한 외무상인 최선희가 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라브로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푸틴은 계속 밀착. 할 북한과의 것이다. 밀착을 과시하려고 할 겁니다. 종북에는 어떻게 될까요? 종북엔 둘 다 어쨌든 미국하고 척도서 좋을 게 없잖아요. 러시아든 북한이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무역도 굉장히 축소가 됐었고 그래서 그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의 지금 끝에 있으면서 이런 지금 전쟁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걸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러시아에 확실히 이제 밀착을 한 건데 당분간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국으로 그동안 연명을 해왔던 이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그 생명 연장이 더 길어졌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 공간이 더 커진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역할이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또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북러 사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미국만큼이나 어쩌면 네. 미국보다 더 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해왔죠. 누가 있는지 딥하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전에서 이른바 스트롱맨을 활용한 유세를 펼쳤는데요. 트럼프가 일기 재임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스트롱맨들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번 대선 유세 현장에서 수차례 소환됐던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일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는 등 총 3차례 만남을 가졌는데요. 협상이 교착 상태였을 때도 친서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며 재선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트럼프의 재임 기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친서만 30여 통. 이를 두고 트럼프 당선인은 아름답고 대단한 편지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새롭게 발간한 화보집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김정은과의 회동 사진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로써 일기 재임 당시 대북 정책과 외교를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보낸 건 김정은뿐만은 아닌데요. 지난 7월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시 주석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 사실 둘의 관계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려를 낳았습니다. 트럼프 당시 후보는 무역 적자를 안겨준 중국을 역사상 최악의 도둑에 비유하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거두고 상황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2017년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성의를 보이면 대중 무역 적자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빅딜을 제안했고 이후 둘은 찰떡궁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둘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려왔고 이후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을 예찬하면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우정이 깨졌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는데요. 2기 집권기에는 시진핑과 어떤 관계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헝가리 오르반 빅토리 총리도 트럼프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르반 총리는 사연임에 성공한 헝가리의 장기 집권 지도자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냉대를 받아온 인사였죠. 트럼프는 1기 재임 시기에 오르반 총리를 백악관에 초청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헝가리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미 언론은 냉담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친분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오르반 총리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개인 별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푸틴 대통령입니다.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방송 진행자에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깨끗한 줄 아느냐라며 푸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와중에 푸틴과의 우호적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 재판 중인 트럼프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7월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처가 인상 깊었다며 그의 용기를 예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가 재개될 경우 두 사람의 관계는 또 한 번 조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2기 집권 시대를 앞두고 이른바 스트롱맨들과의 관계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내심 반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협상을 한번 해봤고 편한 상대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딜이 안 이루어진 노딜 이후에도 신설을 이 김정은과 트럼프 당선인 간에 주고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지금 비공식적으로 편지가 가거나 아니면 물리 접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협상 이미지를 가져가서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협상할 동기는 있는데요. 세 가지의 촉진 요인하고 세 가지의 장애 요인이 있어요. 촉진 요인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마 2기 행정부에서 자기가 북한을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1기 행정부 때처럼 브레이크 걸어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충성파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 그 협상 관계를 가지고 한미 관계에서 우리한테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레버리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애 요인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낮아요.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푸틴 직접 만나서 우크라이나전 종식시키는 거. 이게 가장 그림이 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만나서 중동에서 확실하게 힘 실어주고 큰 이란 영향력 사람들만 만날 축소시켰다. 것이다. 네, 이게 훨씬 더 미국 주민들한테는 잘 모르는 김정은하고 만나는 것보다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처럼 행동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특히 김정은이 아마도 하노이 노딜로 얻은 게 없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면서도 얼마나 벼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높게 볼 수가 없는 게 앞서 말씀 나왔듯이 우선순위에서도 지금 몰릴 뿐더러 역시 하노이 노딜에 대한 트라우마가 서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가 중국인데 지금 우리가 애써 이렇게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이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불안의 목소리들이 있으십니다만은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여전히 한국과 일본을 중요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캐릭터라 할지라도
또 주변에 지금 뭐 국방장관도 그렇지만 뭐 외교장관 아까도 말씀 국무장관이죠. 앞서 말씀 나왔던 그런 인사들의 어떤 중국에 대한 대중국 인식,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반추해 볼 때 네. 그렇게 지금 북한하고의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는 이 동아시아 전체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맥락에서 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에 비해서 자기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마냥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미국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1년 반의 협상 과정을 제외하면 그 하노이 노들 이후에 실제로 2019년 하반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북한이 잘못 행동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2017년은 그 유명한 화염과 분노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바라는 대로 좀 녹록하게 나오지 않고 괜히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 2017년에 보여줬던 화염과 분노 버전 2가 오히려 재현될 가능성도 고려를 그러니까 해야 될 제가 겁니다. 봐도 그런 게 트럼프가 김정은을 금방 만날 거라고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트럼프라면은 김정은 빨리 만나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만날 듯 하면서 임기 중반까지 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기 중반까지 끌 수도 있고요. 그걸 못 참고 만약에 북한이 네.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능 시위 같은 걸 하면 아마 로켓맨 말고 또 다른 별명이 나올지도 몰라요. 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 이스라엘 대사와 중동 특사에 아주 독실한 복음주의자와 유대계를 지명을 했습니다. 거의 뭐 친이스라엘 정책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동 분쟁 이렇게 해서 풀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분간 중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이스라엘 주재를 하게 될 대사로 이제 알칸소 주지사 출신의 마이크 허커비 그리고 이제 중동 특사의 부동산 사실 사업가 출신이에요. 스티브 위트코프를 지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역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더 하드라이너 내지는 매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색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중동은 역시 이제 우리 트럼프 일기 때를 또 기억을 해보면 또 네타냐후와의 어떤 그런 관계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대사관을 그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옮긴 것도 그렇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입장을 좀 두둔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펼쳤었는데 지금 물론 전쟁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또 본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쟁이 수습되길 바란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또 유럽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결국은 이란이라고 하는 또 숙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이스라엘에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문제의 해결은 좀 당분간은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동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세요? 당분간은 꼬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쉽게 실마리가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이제 중동 이스라엘 쪽을 이렇게 해결해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돌릴 것이다, 시선을 돌릴 것이라는 네네. 관측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동 쪽이 꼬인다면은 우러 전쟁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못 그러니까 끝낼 수도 있을까요? 중동 쪽에 꼬인다라는 거는요. 네. 어떤 얘기냐면 결국 네타냐후에 힘을 실어줘서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을 완전히 이번에 일소하는 쪽으로 완전히 이제 가게 될 협상이 가능성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중동 지역 내의 그 반미 정서는 오히려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만 안정화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아마 조금 더 꼬인다라고 이문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최대 압박 정책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대 압박 정책이라면은 이 얘기가 나와. 이란을 파산시켜 버린다. 예, 그 파산시킨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란의 가장 큰 이 돈벌이 대상이 수출 대상이 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 이 미국 행정부에 따라서 완전히 원유 수출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쿼터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만 수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하죠. 근데 지금 구상이 쿼터를 더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네. 금년 4월에 공화당이 다수로 있는 미 하원에서 지금 법안 하나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이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그 이 제3국의 정유 회사라든가 선박
여기에서 미국 땅에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제한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이렇게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 결국은 이란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파산한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다만 이게 이란의 그 원유 수출량의 쿼터를 좁혀버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 국제 유가가 너를 찌게 되고요. 국제 유가가 너를 찌게 되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에서 타격이 오게 됐어요. 과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과연 정말 파산까지 갈 수 있을까는 제가 볼 땐 좀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나 이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이란 파산 것 같은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제재라고 하는 게 물론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례에서 봤듯이 제재라는 거는 이 한 나라를 정말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나머지 나라가 다 합심을 해서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얼마든지 빠져나갈 지금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 이란만 하더라도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네. 아니면 뭐 러시아만 하더라도 지금 제재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장 그 가스나 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지금 인도가 더 사줌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그걸 또 돌파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뭐 어떤 최대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네. 뭐 이 나라가 지금 뭐 파산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좀 무리지 싶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은 어떤 이런 굉장히 그 원론적인 얘기로 이 얘기가 회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네타냐후한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좀 화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나머지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 협정 때처럼 그렇게 좀 관계를 좀 바꾸는 것에는 트럼프가 좀 욕심을 낼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돌아오면서 궁금해져서 뭐 거래 기술이라든지 예전 트럼프가 쓴 네. 자서전 같은 거를 봐요. 이게 보면은 트럼프의 특징이 이만큼을 목표로 삼으면 일단 이만큼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 요만큼을 원했는데도 왠지 이 정도 협상이 잘 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예. 인상을 주는 형태가 정치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비슷한 이 사람은 더하죠. 더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같아요. 네네. 일론 머스크 이번에 아주 큰 활약을 했고 정부 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가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기업을 다스리는 것과 이제 국가를 경영해 보는 건 다르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떠오르고 있는 영향력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단언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 게 네. 일단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갖기 전까지는 다 의기투합이 되죠. 근데 이제 갖고 났었을 때는 이제 그 내부에서도 여러 이런 정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 독특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조율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지켜볼 문제고 권력이라는 걸 잡고 났었을 때 또 안에 그 내부의 그 동력이라고 할까요? 다이나믹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 효율부 이제 우리가 지금 나치 장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만 이런 어떤 정식 정부 그 부처가 생기려면 그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문기관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나 뭐 이런 관측들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이것은 귀추가 주목이 된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연방정부의 어떤 다이어트, 효율화 이것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는 시그널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만 앞서고 확실한 구상은 머스크 자체도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지금 만약에 정말 정부 효율부를 디파트먼트로 만들려면 제도적인 벽을 여러 개를 넘어야 됩니다. 머스크도 이걸 의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 머리 좋은 사람들 상위에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와라. 근데 급여는 0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식 정부 부서가 아니라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문기구란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 얘기하는 게 내가 들었으면 절반 정도는 공무원들 짐 싸야 될 각오해야 될 거다. 이거는 사실은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제 지금 선거 승리 이후에 여러 가지 흥분한 상황에서 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지금 그냥 언론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거랑 상당히 다른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어떤 그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 전략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네, 뭐 첫 번째는 기존보다 조금 불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동맹이나
우방국을 다루는데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른 상대하고 마주 앉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는 친구 사이인데 돈 거래가 무슨 이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던 파트너에 익숙해 있다가 아니 친구 사이에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돼. 이제는 이 상대하고 마주 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아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자, 동맹을 유지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협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익이 서로 교환되지 않는 호혜적 동맹이 아니면 결국 그 동맹이 깨집니다. 그럼 이익을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그게 거래예요. 이걸 대놓고 얘기하느냐 아니냐는 상대와 마주친 것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잘 보시면요.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SMA 협상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 현금 머신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만을 미시적으로 지금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한국이 어떤 유형으로든 더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그 티를 보여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 안정에 대한 기여 문제들,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얼마만큼 한국이 외교적으로 공헌할 수 있느냐는 문제들 이것도 다 비용 안에 들어갑니다. 오랜 숙제를 좀 몰아서 푼다는 접근으로 임하게 되면 오히려 동맹 체제는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FTA로 여기까지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인데 물론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환율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많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어떤 쇼크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만이 우리 FDA 상대도 아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나라들 EU하고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여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FTA들을 갖고 있는 나라이니 많지 지금 그 외의 지역들에게도 더 외교를 신경을 쓰고 그들과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도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실망하지 않고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 안보와 나아가 그것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정부 2기는 국내외 정세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기회라고 하죠.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외교 전략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디펜스 프라이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